앞으로 어떻게 또 뭐가 태어날지 솔직히 겁나기도 해요. 네. 앞으로 서울 집값 충분히 저는 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저희 이제 5.11 대책 좀 얘기해 보려고. 5.11 대책이요? 네. 저도 이번에 5.11 대책을 봤는데 그 전에 요즘 왜 대책이 나오면은 통보가 없어요. 사전 예고가 없어. 그냥 때려 바로. 그냥 때려 아침 일찍. 저도 깜짝 전혀 예상 못한 대책이 나는데 무슨 좀 깜빡이라도 좀 켜야 되는데 그냥 훅 들어와요? 그냥 훅 들어와서 좀 당황했어요. 저도. 그리고 이 대책이 나올지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 대책 이름이 이거예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전매 제한을 강화한다. 수요자의 주택 공급을 위해 전매 제한 강화라고 해요. 전매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은 수도권 그리고 지방광역시에 해당되는데 네.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자연 보전 권역이라고 그 지역은 전매가 가능해요. 네. 근데 제가 그 지역을 쭉 찾아봤더니 뭐 이천시, 남양주시 일부 쭉 총 8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의 분양을 잘 안 하는 지역이에요. 자연보호 권역이라고 하면 약간 뭐 숲이 있고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잘 건설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럼 대부분 수도권에 해당되고요. 또 광역시도 대부분 토지 자체가 도심권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냥 광역시도 전체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6개월에서 이제 분양권,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그러면 아파트 건설 기간이 뭐 3년, 4년, 5년이라고 해도 뭐 4년짜리도 있거든요. 그 지역 모두 분양권 상태에서는 팔 수가 없다. 분양 받으면 끝까지 간다. 그럼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임대를 주거나 뭐 그 두 가지 선택인데 그런 면에서 내가 분양 받을 때 빠져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전세값이 낮을 경우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 면에서 분양받기 좀 부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도권과 광역시는 거의 무주택자들이 청약이 당첨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추첨제 비율에 무주택자 비율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75%로 높였고 나머지 25%는 1주택 처분 조건 그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사실 청약이 당첨이 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실수요자들이 못 파는 대책이죠. 확대가 아니고 실수요자만 분양받는 현실에서 전매 제한이라면 실수요자가 못 판다. 그냥 실수요자가 그냥 들어가 살아라. 그런 것 같아요. 실수요자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마 분양을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걸로 판단돼요. 3기 신도시 30만 호랑 또 요번에 최근에 발표했던 뭐 서울 7만 호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죠. 그래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뭐다? 실수요자들의 전매 제한을 금지시킨다.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2020년 분양했던 단지 40% 이상이 20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을 정도로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그런 거 높은 경쟁률이 나왔던 이유는 최근에 분양을 좀 안 해서죠. 그렇죠. 그죠? 미뤘고. 뭐 1, 2월 달에 청약홈 개편과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분양을 다 미루다 보니까 분양이 많이 안 했거든요. 또 수요자는 많은데 분양이 적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치솟았고 그게 또 일시적인 거지 또 코로나 사태가 풀리게 되면 또 공급을 많이 확대하게 되면 또 청약 경쟁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요번 거는 좀 일시적이지 않나. 여태까지 이렇게 뭐 질병이 창궐한 적도 거의 없었고 이렇게까지 창궐한 적도 없었고 또 이렇게 길게. 그러다 보니까 청약 수요가 더 몰려서 더 핫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얼마 전까지 보면은 뭐 강남이 뭐 몇 억씩 떨어졌다. 부동산 잡힌다라고 했는데 그 하락률이 점점 줄어들면서 최근 서울 전세값부터 상승하고 하락률이 둔화돼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꿈틀꿈틀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정부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전매 제한을 또 강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8월 이후에 분양 시장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수도권은 전매 제한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서울, 지금 현재 전부 다 전매 제한이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2016년 11월 3일 대책에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전매 제한을 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년 전이네요. 그죠? 그리고 2017년 6월 19일 대책에 규제 지역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적용되면서 서울 전 지역이 어떻게 보면 3년 전에 전매 제한이 금지됐고 그 외에 조정 대상 지역, 수도권 인근의 조정 대상 지역이 전매 제한이 묶이게 됐는데 그 후에도 분양시장은 뜨겁습니다. 꼭 전매 제한이 묶였다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거나 분양시장이 꽁꽁 언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또
처음에 대책이 냈을 때 살짝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거 보면 대책 이후 8월 이후에 서울은 뭐 여전히 높을 것 같고요. 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좀 우수하거든요. 또 분양가도 어느 정도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대책 그 이후에도 분양시장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입지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외곽 같은 경우는 또 일부 미달도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경기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냥 확 꺼졌다 확 올라왔다. 예를 들어 부산을 보면은 부산도 조정지역, 과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거의 100주대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은 또 전매가 금지돼요. 그때 분양했던 것들이 굉장히 미달이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조정대상 지역이 풀렸잖아요. 네. 그때부터 미달렸던 곳들이 완판 행렬을 이어간 걸 보면은 특히 수도권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지방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이번 8월 이후 전매 제한 영향을 조금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사실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는다면 어차피 들어가 사니까 리스크는 더 작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문제겠고. 만약에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았다. 근데 뭐 직접 살 것도 아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임대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전세가가 안 나오게 되면 또 향후 또 추가 비용이 뭐 몇 억씩 들 수도 있다 보니까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분양권 투자자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자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금 계획이. 융통. 융통. 너무 무리하게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잔금도 못 치고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나중에 입주 때 어쨌든 뭐 대출을 다 갚고 잔금을 다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고 단순히 소액으로 들어갔다가 중도금 대출을 못 갚게 되면 이게 또 신용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분양받을 때는 자금력을 더 확실히 해고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분양은 받아도 좋아요. 진짜 돈만 많다면은 뭐 20채, 40채 못 받겠어요? 돈 많으면 다 해결되는데 특히 소액 투자로 하시는 분들이 분양권 받을 때는 분양권 취득까지는 편해요. 계약금 10%만 내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입주 때 어차피 전세를 맞춰야 되니까 그 자금 운용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따로 얘기하자면 결국 3년 후에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이제 거래될 수 있는 분양권이 없어요. 맞죠? 전매 제한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희소성이라는 게 있죠. 새 아파트에 대한. 네, 때 아파트에 대한 새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어. 기존에는 분양권 사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희소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다? 그럼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보면 당연히 기존 분양권들이 더 곽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기도 해요. 이게 뭔가 규제를 더 하면 할수록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쵸. 가격이. 요번 규제에도 보면 결국 못 팔게 한다면 그 수요는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막는 거잖아요. 푸는 게 아니고 막다 보면 과거 대책도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정부 의도와 다른 또 새로운 문제가 계속 벌어졌던 것 같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약간 자신 있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계속 건 것 같기도 하는데 네네네. 이 참여정부 시즌2가 네. 좀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번에 여당이 압승하면서 네. 최근까지 몇 개의 규제책이 나왔어요. 총선 다음 날 당해 거주 기간이나 청약 쓰는 1순위 거주 기간도 또 늘어났고 네. 요번까지 법인까지 보면 한 3개, 4개 또 규제책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또 뭐가 튀어나올지 솔직히 겁나기도 해요. 네.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들어오니까 전세값이 꿈틀꿈틀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맞아. 그 얘기도 했는데 모든 정책에는 또 항상 부작용이 있거든요. 또 앞으로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 오른다고 하는데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또 공급 확대가 좀 더 빨리 선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임대 등록한 주택이 있어요. 8년 임대 등록한 주택이 있는데 중공고. 중공공을 임대 등록한 주택이 있는데 중공공 임대를 하게 되면 1년에 5% 이상 상승을 못 합니다. 근데 보통 전세 기간은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2년에 5%예요. 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전세를 최대한 높이 받고 5%를 올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나온다? 그럼 전세가 무조건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임대를 맞출 거야, 아마 임대인들은. 왜냐면 싸게 맞췄다가 매년 2년마다 5%밖에 인상을 못하니까. 이게 발표가 된다면 분명히 전세가는 확 뛸 것 같아요.
저 발표만 개인적으로. 돼도. 발표만 돼도 전세를 주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높이 받아서 높이 받고 싶어 하고 임대료 상한이 5%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공공 임대를 했던 입장에서도 저도 분양권 상태에서 했거든요. 그때 최대한 전세를 많이 바치려고 잔금을 좀 늦게 친 케이스였거든요. 물론 8년 동안 뭐 몇 년 동안 5% 인상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전세가 상승률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플랜 A, 플랜 B를 다시 짜서 그럼 초반부터 높여버린다면은 결국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분양 공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분양 시장이 굉장히 핫한 거는 사실 공급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제일 핫하거든요.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 얘기도 지금 뭐 7월,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또 사업성이 안 나와서 다 막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요. 또 최근에 뭐 7만 호를 건설됐는데 서울에 7만 호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재개발, 재건축도 좀 활발하게 하고 특히 서울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딴 지역도 사실 신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부 신도시가 몰려있거든요. 그 지역 외에서는 특히 뭐 분양 안 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요. 전체적으로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분양 시장은 굉장히 핫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지방 분양 시장도 굉장히 핫하죠. 서울은 더 가겠군요. 제 생각으로는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분양 시장을 계속 돌아봤을 때 네. 2018년, 2019년 서울 분양 많지 않았어요. 이건 언제 오냐면 3년 후정돼 오거든요. 그럼 2021년, 2022년 그리고 올해도 서울 분양이 많지 않아요. 지금 반 가까이 됐는데 네. 그럼 또 이게 똑같이 3년 후인 2023년 전세 지금 전세도 굉장히 오르는 게 분양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이 입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서울 분양 시장은 또 굉장히 핫할 것 같고 앞으로 서울 집값 충분히 저는 오를 수도 있다고 봐요. 과거 1, 2년 동안 분양을 많이 안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분양이 많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서울은 충분히 오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